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글로벌 지수가 반등은 하고 있는데 지금 20주선 밑에 있어서 반등세가 약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미국 증시도 똑같고 전 저점을 하회하고 있죠. 여기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똑같아요. 전 저점을 하회하고 있고 이게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강합니다. 좀 다르게 강한데 사실 중국은 좀 다른 기조가 있죠. 현재 금리가 제로도 아닐 뿐더러 그 공산주의 국가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그 공산당이 드라이브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은 논외로 하고요. 근데 그 위안화를 좀 보면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 뒤에 화폐에서 보고요. 코스피는 지금 미증시나 유로존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주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건 원달러가 굉장히 약한 거에 좀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섹터가 반도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은 거의 뭐 개박살이 나고 있죠. 이거는 일단 성장주 중심으로 묶여 있어서 여기가 더 타격을 크게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20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할 거란 생각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ETF가 강화되고 있고 공매도의 쇼트 커버링이 단기간에 일어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무리 잘해봐야 전 여기서 한동안 행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등은 지금은 좀 그리기 힘들다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산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산이 둥그렇게 원형 천장형을 그리고 있죠. 뭐가요?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이죠. 증시 주변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증시의 탄력을 그 상승 탄력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갑자기 급반등해서 V자 루트 반등을 이루겠구나는 상상하기 힘들다. 제가 코로나 반등 때는 V 반등을 넘어서 루트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투자자 예탁금 상승 폭이랑 신용의 상승 폭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금리 제로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는 V자 반등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때가 되었고 그 저점을 잡으면 최소 횡보를 하면서 그 방향성을 타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신용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고요. 공매도가 점점 늘고 있어요. 이 보라색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도 결국에는 지난 코로나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라든가 정책적인 제한이 걸리면 다시 공매도가 낮아지면서 상승할 확률은 있습니다. 이건 또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정부 당국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방향성을 타진해 봐야겠죠. 지금으로선 정부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점을 잡게 되면 조금씩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 횡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횡보를 할 때 결국엔 개별 종목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외환 원자재 주간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랑 원 달러 그리고 위안 달러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20주선 위에서 거의 공중부양 상태입니다. 즉 안전자산의 선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고 원 달러랑 위안 달러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얘기했죠. 감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겠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이유로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인 상승에 지나지 않는다. 이 유가가 안정이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거고 연준의 긴축이 중단될 거고 다시 금리가 하락될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DXI, 디램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해야겠죠. 상승을 한다는 건 이게 경기를 선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최고치를 찍고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다시피 이때쯤에 증시가 바닥을 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수치를 봤을 때. 그러면 결국엔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디램에 대한 주문이 늘고 있구나. 다시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의 반등을 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던 금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쇄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BDI는 지금 반등하고 있죠. 이런 것들 신호를 좀 보고 있어요. BDI가 반등하고 있다. 물동량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LN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늘고 있죠, 수요가. 그건 조선주랑 연결되는 거고,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도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PMI 제조업 지수를 보겠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결국 이것도 경기를 선행하는 거니까요.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으나 지금 50을 상회하거나 50 근처에 있습니다. 그 지표가 50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을 넘으면 하락, 50 밑으면 불황, 약간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거의 하락 수준입니다. 아직 점점 떨어질 거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하락폭이 좀 적긴 한데요.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PMI도 계속 매달 지켜봐야 됩니다. 매달 초에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보는 통화는 일단 8월 업데이트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보는 통화량은 점점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더 찍어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왜냐면 국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연준이 긴축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통화는 늘어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협의통화도 똑같겠죠. 협의통화 똑같겠죠. 상승폭이 점점 둔화될 겁니다. 그렇다고 막 돈이 사라지진 않겠죠. 돈이 사라지진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동향을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얘들이 긴축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쭉 늘어납니다. 대차 대조표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긴축이 시작됐다는 게 보이는 거죠. 테드 스프레드는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테드 스프레드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테드 스프레드는 반응이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눈앞에 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융 위기까지는 갈 확률이 낮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 금융 위기가 온다, 한국의 제2의 IMF가 온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있으나 금융 위기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 좀 약간은 좀 섬뜩한 게 있는데요. 지금 빨라진 금융시장의 속도가 좀 주목됩니다. 10년 주기설이었잖아요. 이렇게 10년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회색 쉐이드가 경기 침체인데요. 10년 주기로 경기 침체가 왔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짧은 침체지만 10년 조금 넘어서 왔었습니다. 근데 다시 요 장단기 금리 역전 다음에 역전이 발생한 상황이고, 그러면 요 때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때 IT 버블 때 요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침체가 크게 왔었죠. 그럼 요게 맞다면 요때 짧은 침체는 없는 걸로 치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1,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침체일지가 중요한 거지. 그게 금융위기를 동반하는 경기 침체일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단기간 경기 침체일지,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요거는. 지난 금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크게 하락했죠. 실업률이 되레 낮아진 겁니다. 3.5%였죠. 즉 고용이 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지표가 견조하니까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로 떨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방향성이 없고 방향성 도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ETF가 이런 데 쓰이는 거죠. 상승에 우르르 베팅했다, 하락에 우르르 베팅했다, 이렇게 옆으로 그냥 아무런 상승도 없고 조정도 없이 옆으로 갈 판인데, 이런 걸 보면서 하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내려가고 약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경기 지표 이렇게 울고 웃는 시장이 웬만하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우리도 체질을 바꾸고 보는 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면서. 자,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반등을 마무리하고 끝났는데요. 제가 이게 빨간 선을 그었는데요.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보입니다. 지지선.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이 지지선을 지키면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전저점을 까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자이언트 스텝을 하거나 또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스텝을 해버리는 겁니다. 울트라 스텝, 뭐 메가톤 스텝 이런 걸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또는 러시아가 갑자기 핵전쟁을 한다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강화된다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그런 악재가 있으면 이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매물이 폭발하기 때문에 반대매매도 폭발할 거고 요 밑을 내려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 전저점을 내려가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악재 호재를 떠나서 그냥 우리 매물이 폭발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 반대매매가 폭발해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늘어난 거래량입니다. 여기 늘어난 거래량이 있는데 요 거래량만큼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신용도 동반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요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 들어온 애들이 손절을 할 거고 손절을 함으로써 여기 물렸던 애들이 다시 신용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그럼 얘들이 다시 신용 반대매매를 당하고 그게 다시 하락을 불러오고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스노우볼링이 발생하는 거죠. 전저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냥 그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는 측면의 조정이라면 여기 빨간 선까지 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요 강한 갭상승, 거래량을 동반했던 강한 갭상승을 깨고 내려갈 만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여기를 깨고 내려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분히 글로벌 매크로랑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일 상황에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차라리 대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측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매매에 집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정책 관련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고 바이오, 리오프닝 요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중심으로 개별 종목 매매에 집중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이오를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주요 학회가 있습니다. 그 증시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바이오 주요 학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주요 학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그 가까운 미래에 있는 게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11월 9일에서 13일에 열리고요. 이때 ST큐브나 유틸렉스, ABL 바이오, 빨간색으로 친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ST큐브, 유틸렉스, ABL 바이오, 박셀 바이오. 최근에 박셀 바이오, 피플 바이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게 다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즉 학회가 다가오고 있어서 미리 선춤이라 하는 세력일 수도 있고 또는 하락이 커서 그냥 하락이 다분히 커서 저점 매수에 들어온 세력일 수도 있지만 요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때 무언가 뉴스가 발표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데요. 코스피 외인 기간 대량 매도의 2240선, 2240선 약세 뭐 이런 그 제목이었는데 내용은 나이백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6곳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물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의 상한가다. 자, 요런 행사들이 바이오 관련 행사들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 학회 다음에 다가오는 게 미국 류마티스 학회입니다. 11월 11일에서 15일 빼빼로 데이네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강센 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이 류마티스 학회에 출연해서 발표를 하고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있고요. 자, 알츠하이머 학회 11월 29일이죠. 이수앱지스, 현대약품, 에이벨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미국 혈액학회 12월 10일에서 13일. 에이벨바이오 저는 지금 굉장히 그 낮은 가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GC셀, 크리스탈 지노믹스, 에이벨바이오 여기도 있죠. JP모건 헬스케어는 웬만한 바이오 모든 종목 대상입니다. 근데 내년입니다. 내년 1월이에요. 특히 대형주 중심 발표가 이어집니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발표가 돼요. 상승은 미미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발표했다고 해서 대형주들이 상승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주로 소형, 중형 캡에서 급등세를 연출하곤 합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상 제가 휴방을 합니다. 지금 제가 남은 연휴 동안 시간이 난다면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서 일별로 예약을 해둘 예정입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섹터들 좀 간단하게 언급해보는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뭐 데일리로 좀 올려드리는 영상은 제가 부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일단 경거망동, 그 다음에 방향에 쏠려서 포모를 느끼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한다고 해서 사고 내일 하락한다고 해서 손절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계좌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컷 그렇게 매매하시고 나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또는 내가 저 종목을 그러니까 A란 종목을 손절하고 B란 종목에 들어갔어요.
A랑 A라는 종목이 굉장히 손실폭이 컸기 때문에 손절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B 종목에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B 종목이 상승하는 척 하다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팔았던 A 종목을 보니까 얘는 제가 판 지점부터 올라간 거예요. 요런 매매가 계속 반복되면 심리도 깨지고요. 계좌도 깨지고 그때부터는 주식이 하기 싫어집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제가 추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현금이 있으면 차분차분 들어가는 타이밍이고 함부로 손절하거나 함부로 따라잡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